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커머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최윤석입니다. 예, 오늘 제가 NHN 클라우드의 김명신 CTO님과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고요. 그 인연을 통해서 근래에 연락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관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나 뭐 약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인연의 관계가 그리고 같은 클라우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함께 일하면서 어느 부분에 경쟁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은 협력과 공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흔쾌히 수락을 했고 오늘 그동안에 제가 지켜봤던 해외 자료들을 통해서 올해의 기술 분야가 어떻게 변경될지 그리고 그 예측되는 부분과 또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올 한 해 동안 벌어질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내용을 근간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두가 얘기하는 이 팬데믹 시대의 변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얘기할 때 트렌드의 가장 큰 어떤 영향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NHN 클라우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최근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산업군을 봤을 때 저를 포함한 IT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근무하는 형태 그리고 그 근무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산출되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을 요소가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제가 일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여기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된 NHN 클라우드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영역 외에 다른 산업군, 그러니까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그 모든 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 변화에서도 나쁜 임팩트 없이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도 그렇고 어떤 개인 업종별로도 그렇고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다른 기술 요소로 잘 극복해서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팬데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요소이기도 하고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디지털 기술의 어떤 접목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양분화, 그러니까 부의 양분화처럼 그것을 극단화시키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모두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접목해서 시장에서 활용하도록 되는 어떤 변화 요인들은 지금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예전 같으면 절대로 이 정도로 접목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빠르게 그냥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보이시는 슬라이드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가 노멀한 노멀 라이프에서의 테크놀로지 어둠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이노베이터의 단계, 얼리 어댑터의 단계, 그리고 얼리 메이저리티라고 해서 이제 얼리 어댑터를 넘어선 좀 초기 다수자들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단계까지 오는 시점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화살표 표현한 것처럼 앞당겨지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택근무도 이제 가장 극단적인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국내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술 요소들을 이제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변화, 이 상황에서는 기술 변화의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다가오는지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더 세밀히 살펴보셔야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적용되는 상황들을 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빠르게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술 트렌드 변화를 살펴볼 때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것들은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들에서 내놓고 있는 리포트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근데 그 리포트들은 보는 관점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그 기술 트렌드를 하나를 조망할 때 가트너의 자료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저도 오늘 가트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함께 좀 병행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공통적인 어떤 그 틀을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 요소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딜로이트에서 내놓은 장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로이트는 그 화면을 보시기에 좌측, 그러니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로부터 그다음 보안 영역, 그다음 모더나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데이터와 분석 플랫폼, 클라우드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그 기술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딜로이트 장표를 제가 매년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다른 부분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굉장히 앞서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셨을 때 여기 2022년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분이 올해 안에 바로 체험할 것이다. 이 중에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앞서서 본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시기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루어내는 부분들부터 포함되어서 지금 제가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연도랑 연계해서 보시면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4년에 지금 주요 테크놀로지 스택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인지하고 해서 했던 시기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2014년 아니거든요. 저도 2014년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안에서 2014년에 데브옵스를 찝어낸 거는 정말 너무 앞서서 이제 잡아냈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트렌드들을 지금 그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AR, VR도 마찬가지고요. 믹스드 리얼리티를 포함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보안 쪽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작년도에 그 보안의 주요 트렌드로 나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버티컬 인더스트리에 맞춰진 클라우드 솔루션, 이건 뒤에서 제가 오늘 올해 트렌드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 정리를 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빨갛게 표현한 부분들을 우선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가트너가 매년 분석하는 하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지금 2020년, 2021년 장표를 따로따로 준비해 봤는데 그 이유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기술들이 매년 등장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의 단계죠. 빠르게 도입을 막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입하려고 하는 영역을 보시면 그게 소셜 디스턴싱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술적으로 이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로 갑작스럽게 떠올랐었고 여러 AI 관련된 기술들 요소들이 지금 제가 밑줄에 표현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브릭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라 뭐 이 부분이 2020년부터 계속 그 언급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AI를 근간으로 그 개발 프로세스나 실제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AI 어규먼티드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부분들이 2020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2021년, 이게 2021년에 정리된 게 2021년에 발표했다는 거지 이게 2021년의 예측은 아니거든요. 가트너는 매년 여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발표하고 올해는 올 여름에 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그 지난 여름에 발표된 내용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보게 되는데요.
가트너가 2021년 중반에 발표했던, 여름에 발표했던 것을 보시면 가장 중반에 있는 하이프사이클의 정점에 있는 거는 NFT. 요즘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정점에 놓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나와 있었던, 1년 전에도 있었던, 근데 약간 이전에 놓여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하이프 사이클을 넘어가고 있는 위치로 옮겨 탄 게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AI에 관련된 몇 개 기술들, 그리고 앞서서 표현은 좀 바뀌었습니다. AI Augmented Development가 아니라 이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속적으로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영역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그 개발 관점에서 지금 앞서서 AI Augmented라는, 그러니까 AI로 증강돼서 뭔가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언급을 계속 앞에 장표들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이 장표는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각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개발하려고 할 때 엔드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디자인을 하고 코딩과 유닛 테스트를 하고 해서 실제 디플로이부터 모든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그 일련의 모든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약간 옥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머신러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스크립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선하고 자동화시키는 것들이 지금 보면 뭐 디자인도 그렇고 코딩과 테스팅 단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머신러닝으로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기를 계속 듣고 분석하면서 그 니즈를 파악하는 것과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쪽은 보시는 것처럼 그 휴먼 리소스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의 어떤 자동화에 의해서 그리고 머신러닝에 의해서 좀 바뀌어 나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그 하이프 사이클을 얘기하면서 제가 데이터 패브릭 계속 말씀을 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그 니즈들은 기업에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회사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고객의 접점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더 나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 더 발전을 이루는 회사가 거기에 가장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또 언급을 좀 드리겠으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도입했던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전에는 그 온프레미스 단계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데이터 레이크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얘기하다가 이제 데이터 메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졌고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에 얹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기존과는 좀 더 다른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무조건 다 클라우드에 올인하지 않는 한 클라우드만 존재하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온프라미스에도 있고 클라우드에도 있고 클라우드도 만약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이라면 복수개의 클라우드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조직별로,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는 예를 들면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조직은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그렇지만 회사에서 어떤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두 개의 조직의 어떤 데이터들을 서로 접목해서 봐야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스미스하게 엮어내고 거기서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거를 통합으로 한쪽으로 끌어모으는 형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은 제한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들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엮어내는 것이 더 좋을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엮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가트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나 여기 사이버 시큐리티 얘기는 뭐 항상 보안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하이퍼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초자동화라고 표현하겠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AI 엔지니어링, 오토노믹 시스템, 제너레이티브 AI 다 밑단에 AI를 근간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초자동화를 위해서도 머신러닝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을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올해 트렌드를 얘기할 때 클라우드 상에서 더 진화된 AI 워크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플랫폼이 받쳐주는 부분도 모두가 관심을 갖고 끌어가야 될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또 테크놀로지의 주요 요소가 어떻게 각 분야에 임팩트를 줄지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임팩트 레이더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보시기에 좌측 하단 부분이 인터페이스 앤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고객과 이 기업이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사용했던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진화될 것인가의 관점에 연결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에 놓인 건 비즈니스 이네이블러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있던 모델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규범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던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이제 생산성에 관련된 프로덕티비티 레볼루션 영역들이 지금 우측 하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놓인 게 이제 지금 중심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영역별로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그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AI 중에는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는 AI. 그동안에는 사실 AI 머신러닝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면서 컴퓨터 비전에 관련돼서 도입을 해보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당장 써야 될 기술로 이제 핵심으로 놓여져 있고요. 지금 생산성에 관련돼서는 엣지 AI부터 역시 AI에 관련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바깥으로 나오면서는 이제 향후에 있을 기술들이 안으로 좀 파고드는 형태가 될 텐데, 2022년으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동일합니다. 근데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앞서 있는 용어에서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라는 걸 크리티컬 이네이블러라고 바꿔놨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세상과 소통하는 법에 관련된 기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익스피리언스라고 표현했던 게 이번에 올해에 와서는 스마트 월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들이 거기 놓여져 있고,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놓여져 있고, 없었던 사분면 하나가 등장한 거는 지금 보안과 관련된 영역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로우 코드 디벨롭먼트는 여전히 지금 계속 많은 곳들이 도입하고 있는 영역, 엣지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끌어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IoT, 디지털 트윈 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많은 기업들, 특히 제조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항시 어떻게 도입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IoT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따로 분석해 놓은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이 역시도 앞서 있는 장표와 서로 상통합니다. 분석 기관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지금 보면 5번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기관이 다름에도 역시 일목상통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역시 앞단에서 엣지 AI 얘기했었는데 그 플랫폼이 중심이 이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엣지로 더 많은 힘이 놓이게 되는 것도 역시 이 장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IoT가 요즘 모두가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 변화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더 녹색 환경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IT 환경을 꾸려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측정의 측면을 본다면 IoT가 배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이 앞단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과 많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술 트렌드를 잠깐 터치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클라우드의 비즈니스에 이제 중심을 놓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NHN 클라우드에 계시는 분들도 모든 고객사들이 클라우드로 올인하는 시대를 기대하시겠죠. 그렇지만 뭐 이 시대가 뭐 당분간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병행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게 뭐 비용적인 면일 수도 있고 보안에 관련된 이슈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어떤 이유에서건.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환경을 구사하게 되는데 그 예전에는 이렇게 환경을 구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으로 엮어내려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는 그거에 따른 또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거나 그에 맞는 어떤 코맨드 라인으로 제어를 하고 또 온프라미스는 온프라미스에 맞는 모니터링 도구와 관리 도구를 또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려워졌었는데 모든 기업들, 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으로 보면 애저 아크라는 것 같고 이미 그거를 잘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계속 진화시키고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벤더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이질적인 UI가 아니라 하나의 UI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로 관제하면서 상세히 지켜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인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엮어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 멀티 클라우드조차도 각각의 그 벤더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내는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하는 플랫폼들은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일을 뭐 힌트 삼아 말씀드려보면 애저 아크라는 제품을 저희가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이걸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준비한 게 점프 스타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GitHub으로 이 리파지토리가 공개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결국 온프라미스 환경, 그리고 그 애저 클라우드, 그리고 AWS나 GCP 같은 것들을 복합으로 사용하는 어떤 기업을 가정해서 그거에 맞는 환경으로 어떤 템플릿들을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엮어내게 되는지를 쉽게 살펴볼 수 있게 어떤 데모 환경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환경을 손쉽게 내 애저 계정에다 세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융합되고 컨트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남의 사례를 이렇게 준비된 걸 살펴보면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는 것보다는 더 빠르고 쉬운 어떤 학습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엮어내는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뭐 이게 이름이 어떤 것이 되건 이런 점프스타트 프로젝트처럼 참고할 만한 어떤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클라우드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배양하는데 아직 그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회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프라미스 환경과 결합해서 또 컨트롤하고자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요인들, 그리고 어느 것을 온프라미스에 남기고 어떤 걸 클라우드로 얹어서 어떻게 융복합하는 것이 가장 나은 그 환경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또 조언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화하고 있는 이미 MSP 그 벤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내에 뭐 베스핀 글로벌, 뭐 메가존 등등등 이런 업체들의
의존하고 있고 하는 그 퍼센트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벤더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많은 것들, 그 벤더가 제공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MSP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클라우드에서 아까 앞서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AI 워크로드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 많은 부분들의 이제 AI 부분을 찾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AI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을 빌드해서 최적의 결과를 디플로이 하는 경우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만나본 고객들 중에 다른 것들은 클라우드로 안 옮기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AI를 시도해보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AI 클라우드 한 번도 안 써봤는데도 AI는 먼저 해보겠다라고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일단 클라우드는 그 무제한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무한정한 컴퓨팅 리소스를 내가 비용만 지불한다면 가져다가 그 최적의 결과를 원하는 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 결과를 얻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AI 워크로드를 직접 컨트롤하는데 클라우드가 더 낫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AI로 분석을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가 적절히 모여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유저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IoT로부터 받아들이는 데이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파이프라인, 그 인제스천을 어떻게 할지를 잘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정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맷을 더 바꿔내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그로부터 결과를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통계학적 방법의 분석뿐만 아니라 그 AI 머신러닝을 통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실제 결과를 바꿔내는 데 적용이 되고 무언가 어떤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결과 아웃풋이 바뀌기 때문에 IoT 데이터도 또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순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낼 때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데이터 스토어, 그게 뭐 데이터 레이크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혹은 데이터 메쉬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모아낼 수 있게 플랫폼을 구성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 각각의 기술셋, 지금 말씀드렸던 AI부터 그 5가지 기술셋을 가지고 각각의 서비스 영역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거에 맞는 맞춤형 어떤 제안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데이터랑 뭐 빅데이터 이런 것도 알겠어. 근데 이렇게만 전달을 해드리면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를 뭐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그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구체화된 실제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앞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지만 비정형의 데이터들, 반정형 혹은 뭐 어떤 형태의 데이터건 관계없이 그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담아내는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그거로부터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중간에 가공하고 분석하고 뭐 트랜스포밍 해나가는 그 클라우드 기반 웨어하우징, 그리고 그로부터 결과를 얻어내는 그 어드밴스드 어널리틱 플러스 머신러닝의 어떤 단계로까지 끌어내는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우리도 MS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것에 맞는 아키텍처를 그 보시는 화면처럼 제안해서 참조 아키텍처로 제안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요즘 이 환경들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떤 또 다른 이견이라고 해야 될지 뭐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데이터를 어떤 한 곳에 다 모아내려고 하는 추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기업이 모아낼 수 있는 데이터는 다 모아내보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다 무한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연관관계가 있는 거는 무한에 일단 모아놓고 나서 그 안에서 연관관계를 내가 한번 볼게. 그리고 그 중에 연관관계 있는 거를 내가 한번 따져볼게. 그래서 그 골라보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크를 가지고 중심을 여건을 봤다면 기존의 형태에서는 근데 이 형태가 사람들이 또 보면 약간 불편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모여졌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다 모아놓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각각의 팀별로 관련된 데이터와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기서 관련된 정보들을 다른 사람도 참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메타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시줄 날줄로 엮듯이 엮어서 원하는 값을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 메시라는 어떤 제안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가버넌스나 그래서 어떤 누가 어디까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옳다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AI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인더스트리별로 이건 뭐 이 CNN, RNN 이런 그 인공지능망을 구축한 것부터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지를 표현하는 장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되지 뭐 어느 내가 인더스트리가 반드시 꼭 이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마다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분석하고 있었던 얻었던 인사이트에 이미 하고 있던 건데 그걸 좀 더 향상시키는 정도가 69%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AI가 아니면 전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게 16%. 그리고 AI를 써도 데이터가 현재 준비된 걸로는 별 효과가 없어서 뭐 그다지 AI의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것들이 지금 AI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나머지 한 15%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AI의 주요 패턴들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라 시간상 이걸 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AI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요. 미국과 중국 대중 경쟁은 갈수록 치밀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기술 요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7년에도 이어져 왔고요. 글로벌하게 이 특허를 보유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회사들이 지금 보이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가장 상위에 놓여져 있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표현한 장표를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지금 중국인데요. AI 저널에 투고를 하고 거기서 인용이 된 횟수가 가장 많은 게 미국을 능가해서 지금 중국이 된 게 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한국도 미세하지만 지금 안에 보면 그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패권 경쟁을 보더라도 투자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AI를 도입할 때 많은 기술적인 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까 해서 여러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레디메이드 키트를 준비해서 이 키트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장에서 줄 서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고 주차장이 어디가 비어 있고 이런 것들 공장의 이 현장에서 위험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현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 AI의 도입이
혹시 어떤 또 다른 침해나 어떤 요소, 어떤 인종적인 편향을 만들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 월마트나 뭐 이런 곳들, 그런 곳들이 이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미국 같은 경우에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그 시민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입한 매장은 가지 않는 운동을 벌이는 거죠, 시민 단체들이. 그래서 이런 또 반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도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AI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얘기를 드려보면, 뭐 메타버스 각자 보는 뷰가 다릅니다. 뭐 로블록스를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제페토 같은 걸 갖고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뭐 게더타운을 갖고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상상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형태라고 보이고요. 그 전에 기업에서의 적용되는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디지털 트윈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세계와 피지컬 월드와 가상 월드, 가상 세계 간에 경계를 허물고 이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메타버스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 세계에서 정보를 계속 게더링해서 내가 가상으로 그거의 복제본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가상 세계에 모아진 데이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은 다음에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시간이 흐르면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 그 데이터의 히스토리를 분석을 하면 추세를 알 수 있겠고, 그걸 가지고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측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로 리얼월드와 마찬가지의 가상월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가상 세계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최적의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다음 그 모델을 다시 리얼월드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가상 세계에서 있었던 일이 리얼월드에도 실제 임팩트를 미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양쪽의 경계를 허물고 이거를 하나로 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티어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에 맞는 어떤 각각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화면들을 빠르게 좀 넘겨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그 풍력 발전을 하고 있는 발전소의 설비에 좀 각각의 그 윈드터빈의 발전량, 그리고 현재 뭐 정상 가동인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더 확인하는 거를 이런 그 가상 화면을 구현해서 화면을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필드 서비스를 할 때도 이 도면을 보지 않고 그 투영을 한다거나 실제 조작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그 비행기에 조립을 하는 에어버스의 작업자인데요. 이 사람도 어떤 작업 매뉴얼을 실제 리얼월드에 투영을 해서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에서의 어떤 제어 상태나 컨트롤 어떤 성능 측정치를 공장 설비 앞에서 서서 내가 실제 장비 위에 이렇게 값을 띄워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리모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지금 그 원격지에 있는 전문가와 내가 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은 초보자죠.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충분한 이 문제점을 실제로 스스로 해결할 능력만큼은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에러 메시지만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인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이제 상호 그 팀스콜을 하면서 이때 이 사람이 봐야 될 내용을 그 에러 메시지 옆에 투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자신의 시각을 저 원격지에 있는 사람의 화면에 띄워주고요. 이 사람은 그 화면을 보면서 뭐 매뉴얼도 띄워주고 에러 메시지를 표시를 하면 이 사람도 이제 눈앞에 저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또 다른 추세,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이미 그 클라우드는 모든 산업군을 커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산업에 특화된 시나리오로 풀어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드리는 걸 기업들은 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제조산업, 공장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적용해 하겠지만 공장이 아닌 어떤 부분들, 공장의 데이터 중에도 일부는 클라우드에 올려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른 인더스트리와 매니팩처링을 비교해 보아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들이 클라우드 적용 접목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남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클라우드로 많이 갈 것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런 그 특정 산업군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매니팩처링,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파이낸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도 고객들과 그 준비하실 때 그 산업군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시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그거와 관련된 기술셋들을 그냥 나열한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춤형으로 좀 더 풀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금 그 모든 기업들은 이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기업이 없죠.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도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을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줄이는 것의 어떤 이전에 먼저 첫 단계일 겁니다. 그럼 그 측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IoT를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어떤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것들, 내가 사용하는 버추얼 머신, 온프라미스 시스템의 전력량 이런 걸 가지고 다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쓰는 그 시스템이나 그 회사의 업무 환경, 두 번째는 그 빌딩의 전력, 전등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나한테 공급받고 내가 무슨 어떤 시스템들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다면 그 공급망에 관련된 것도 다 여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측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탄소 중립, 그 다음에는 탄소 오히려 네거티브 탄소 전략까지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클라우드에 매칭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게 줄일 수가 있는지를 엑센추어가 준비한 장표인데 한번 참고하시도록 놓아놨고요. 마지막 이제 매짐 장표로 왔습니다. 오늘 좀 제가 다소 준비한 장표가 많아서 좀 정신없이 넘어왔는데 그 되짚어 보면 결국 이 굉장히 급박하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현 상황 그리고 이게 나아질 기미가 당분간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에 맞춰서 우리는 계속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안에서 결국은 내가 어떠한 산업군에 있든, 그러니까 그게 IT 기업이건 아니건 간에 결국 내가 도태되느냐 아니면 더 발전되느냐의 기회는 내가 어떻게 대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이고요. 우리 같은 IT 기업도 더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확보한 경쟁력으로 더 나은 위치에 서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앞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앨런 케이가 얘기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 이미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씩 준비하고 그것을 새롭게 런칭하고 고객한테 선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냥 막연한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그 다른 장표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올 한 해에 해야 될 어떤 전략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NHN의 DBA 김가림. 시스템 엔지니어 조성수입니다. NHN 클라우드 언박싱 시간을 통해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박스 안에는 이달의 NHN 클라우드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성수님, 우리 같이 언박싱을 해볼까요? 한번 뜯어볼까요? 택배 받는 기분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NHN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쿠버네티스 컨포먼스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제 NHN 클라우드는 NKS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문적인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인증은 CNCF 표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한다고 합니다. 국내 CSP 업체 중에서는 NHN 클라우드가 첫 번째로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NHN 클라우드는 CNCF 재단의 실버 멤버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럼 CNCF 재단의 축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Hi everyone, my name is Chris Aniszczyk. I have the fun job of serving as CTO of the 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 which I helped start roughly 6 years ago. I'm honored today to speak to you on Cloud Native Directions coming up in 2022 and the next year or so. First off, I am thrilled to welcome NHN Cloud to the CNCF. We are thrilled to have another organization in Korea to support our organization and help us grow the cloud native community there. We are very excited to learn from your experiences, lessons, and also share all the amazing projects and work that we do to kind of move the state of cloud native forward. So thank you so much, NHN Cloud forward. 와, 앞으로 NKS 서비스를 통해 많은 고객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가림님 그러면 다음 소식을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DB입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DB 서비스가 있는데요. 성수님은 RDS4 MySQL과 MySQL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인스턴스에 MySQL이 설치되는 거 그거 아닌가요? 두 서비스는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어요. RDS는 MySQL의 설치, 운영, 그리고 스케일링까지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웹 콘솔에서 클릭만으로 서버를 생성하고 복제본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그래프를 이용해서 DB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때 많은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백업과 복원 또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MySQL 인스턴스는 원하는 버전의 MySQL이 설치된 인스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고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MySQL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RDS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DB 관리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이고 싶다면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 RDS를, 저렴한 가격으로 커스텀이 가능한 DB를 사용하고 싶다면 MySQL 인스턴스 서비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RDS는 DB의 세세한 부분들을 NHN 클라우드가 알아서 제어해주고 인스턴스는 MySQL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한번 다음 키워드를 한번 봐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미지 빌더입니다. NHN 클라우드 미더 기술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소식을 전해드렸을 테지만 얼마 전 이미지 빌더 서비스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미지 빌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은 특정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설정을 넣고 그거를 다시 이미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미지 빌더 서비스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템플릿이라는 것을 통해서 손쉽게 나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MySQL, Tomcat, Node.js 등 실행시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자 스크립트에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쉘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만 해놓으면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되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오토스케일이나 디플로이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용하려면 더 유연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겠죠? 우와, 이미지 빌더 서비스를 이용하면 커스텀된 인스턴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번거로운 반복 작업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네요. 역시 점점 사용하기 편해지는 NHN 클라우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어떤 것들이 편해졌는지 한번 살펴봐 볼까요? 자, 이번에는 문서 인식 그리고 차량 번호판 인식이네요. 가림님, 이 두 개 서비스는 뭔가요? 이 두 가지 서비스는 모두 문자 영역을 인식해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OCR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예요. 문서 인식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용카드의 문자 영역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추출하는 서비스이고, 차량 번호판 서비스는 역시 차 번호를 인식해서 주차장에 출입할 때 혹은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정확한 인식률을 자랑하는 AI의 신규 서비스랍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것들까지 클라우드에서 지원해 준다니 여러 개발자분들이 NHN 클라우드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 구축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I 하면 역시 NHN 클라우드죠? 그쵸, 맞죠? 언박싱을 마저 해볼까요? 오, 우리 회사에서 NHN 아카데미 교육기관을 만든 거 아세요? NHN의 자랑! 신입 기술 교육을 통해 얻은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김해 캠퍼스를 3월에 오픈한대요. 웹 서비스 개발자 과정뿐 아니라 진지한 컴퍼니라는 회사와 함께 서비스 기획자 과정도 만들었대요. NHN의 신입사원 교육과정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했다니 회사에서 열심히 만든 교육과정이라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NHN의 서비스를 만드는 훌륭한 멘토분들이 교육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다시 신입사원으로 돌아가서 교육을 받고 싶네요. 아, 진심이시죠? 물론이죠. 여기까지 NHN 클라우드의 소식들을 같이 언박싱하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달에도 만날 수 있겠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NHN 클라우드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아마 매달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NHN 클라우드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최신 소식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으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달에도 만나요. 제발.